오늘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또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 장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에 아주 그냥 감탄을 하셨는데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더 나은 네. 인사이트를 좀 풀어놓고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장세가 좀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나스닥 지수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뭐 네. 사상 최고치 찍고 S&P 500도 뭐 전고점 돌파했고요. 네, 네, 네.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네. 나스닥을 보면은 이게 계속 이런 강세장으로 네, 네. 이어져 나가는 걸까? 예, 예. 근데 또 한국 보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시장의 모습들은 보통 저희가 강세장 판단하는 기준들 같은 것 중에 제일 이제 강세장에 진입했으면 그거를 추세적인 강세장으로 볼 때 한 세네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풋콜 레이시오라 그래서 풋과 콜의 비율 같은 것들을 보고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의 비율 같은 걸 보는데 완벽하게 강세장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사실 고민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고점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안 따라주는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나? 속도보다 사실 더 부담스러운 건 이거 같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죠. 예. 사실 실물 경제는 코로나 이후 안 좋잖아요. 많이들 어려워하고. 네, 타격을 받은 게 네. 분명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나간 며칠 동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신 모습들을 봤어요.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올라온 현상은 눈에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그게 마치 좀 어느 정도는 이건 버블이야 라는 느낌이 마음 한가운데 있으니까 언제 이게 뚝 떨어질지 모르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으신 것 같고 제 생각엔 장이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얘도 계속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조금씩 제가 숫자로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2009년도에 바로 직전 그런 위기 때도 제 기억에는 2009년도 2월 달이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그 전에 2008년도 10월 달쯤에 1500이 넘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네. 그랬는데 그게 12월 달까지 해서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고 11년도까지 하면은 2000을 넘어갔었는데 이 기간 동안 거의 10% 조정하는 게 제 기억에도 3-4번 있었어요. 네. 중간에 5% 조정도 좀 있었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장이 그때처럼 그렇게 강세장 모습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5% 조정에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이며 10% 정도면 뭐 거의 혼절할 상태가 될 정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말씀 주신 거지만 저로서는 지금 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뭐가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런가를 한번 진중하게 따져보는 게 앞으로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오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경제 지표라는 걸 통해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상식적이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경기를 약간 선반영하는 게 주가라고 네. 인정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뚱맞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5월달 지금부터 한 2-3달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2008년도에 노벨상 받으시고 우리 한국에 아주 알려진 그 교수님께서도 제목 아예 그 사설 그 제목에 아티클 제목에 그 스탁마켓은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 시각이 좀 나아지실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주식 시장은 경기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네. 사실상 경기가 나빠진 게 맞고 불황 리세션에 빠진 게 맞는데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왼쪽 화면에 보시면 실제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 탑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거의 일자리 없어진 정도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져 있는 일자리를 정말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득이 바텀이나 바텀 미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결국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비율은 극히 높지만 사실상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일자리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건 미국의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는 어제 제가 소득 몇 분위수 같은 데이터를 한국 걸 봤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득이 높았던 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받는 타격은 소득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들보다 적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틀림없이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실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주식시장하고 더 관련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진 기업의 숫자가 보면 종업원 수 숫자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맨 왼쪽에 보면 종업원 수가 9명, 1명에서 9명인 말하자면 소규모 기업은 그 붉은색 부분이 뭐냐면 폐업을 한 회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폐업에 들어간 건데 반대로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맨 끝에 그래프를 보시면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데는 폐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하면 회사에 받은 타격의 면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큰 기업은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 매출 1000억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저 표에 의하면 폐업에 관련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다 보니 저희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걸 틀림없이 맞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피해를 받은 쪽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일자리 잃어버린 모습,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들의 폐업하는 모습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느끼지만 물론 진짜로 경기는 나빠졌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전체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맞습니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이 어떠냐 맞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 주가는 그걸 반영하는 거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국가 정책 전체 경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주가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주식은 사실 심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기업은 괜찮다 하더라도 네. 그런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가 네.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깔리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어떤 지수가 내리면 개별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게 기업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들어간 기업보다 작은 데들이라는 걸 인식을 한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사실 준비했던 내용이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다른 어떤 이런 경기가 나빠진 거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이나 인덱스가 낮아졌을 때 나도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서 조금 더 사실 정확한 질문이신데 살펴봐야 될 게 인덱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 2019년 6월 달에 S&P 안에 구성된 종목들과 네. 오른쪽은 2020년 7월에 S&P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낸 저 그림은 핀비즈라고 1년 말하는 단위군요. 네네 그걸 지도로 나타낸 건데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9년 6월 달에 그 오른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게 크게 보이는 거는 똑같은데 오른쪽 아래,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가 어떤 쪽이냐면 주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 원자재 섹터, 맨 바닥 쪽에. 네네 바닥 쪽에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sektor들이 왼쪽에 2019년도에 보면은 그런 섹터들이 크기가 그래도 좀 네모가 웬만큼 컸었는데 네. 오른쪽 2020년 7월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경기 민감 업종 섹터의 그 크기들이 다 작아져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숫자를 넣어놓은 것처럼 원자재 섹터는 2.5%가 확 크기가 줄었고 산업재는 8%가 감소해서 특별히 우리 엑스모빌이나 보잉 같은 것들의 주가가 빠져서 전체 인덱스에서 경기 민감 업종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요즘은 다른 조명을 많이 받는 게 S&P에서 기술주가 몇 프로냐 혹은 빅텍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의 상대편 면이 뭐냐면 저런 경기를 실제로 많이 타는 업종이나 종목은 아주 작아져 있다. 아, 네. 그러면 S&P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작아졌으니 정말 우리 기업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나빠져서 뭔가 영향을 나쁘게 받을 때 S&P는 영향을 예전보다는 훨씬 덜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놓은 게 뭐냐면 이건데 이게 요번에 애플이랑 아마존 같은 것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IB들의 그 주가 전망, 적정 주가 전망인데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실적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전망도 전부 상향되고 이런 기업들이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S&P에서 크게 차지하고 저게 시가총액 크기를 이제 네모 크기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핀비즈라는 그런 맵인데 혹시 되시면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 회사의 크기를 저 네모 크기로 나타낸 거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들이 차지한 게 20%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는 아까 좀 전에 실적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무색하게 더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S&P 500을 끌어가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던 말씀 중에 하나처럼 나는 괜찮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일리 있는 말씀이 요즘은 반대로 적용돼서 이 상황에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빅텍들이 확 끌어가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덱스에 끼치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잘 되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이럴 때 저희가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냥 계속 상승으로. 네. 그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국면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꼭 반드시 경기나 경제를 대변해 주거나 나타내 주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인덱스 자체가 특정 기업들로 더 많이 채워져 버렸을 경우 저희가 느끼는 경기를 약간 그대로 못 보여줄 수도 있는. 지금 왜냐하면 딱 빅텍들이 들어가 있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헬스케어 섹터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머지들은 나쁜데 얘들은 워낙 영향력이 작아져 버려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런 거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곳은 주식시장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현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를 갖고 얘를 자꾸 판단하다 보면 판단 미스가 나오기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경기 체감 지수가 실제 저 기업들의 체감 지수와는 완전히 다 다를 수 수 있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자꾸 맞다라는 전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바윗돌 하나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오르는 건 저건 뭐가 이상해도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맞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면 바로 팔아버리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오래 갖고 있지 못하는. 네, 조금 뭐 언제든 변동성이 있으면 바로 팔아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다 폭락하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눈치 봐서 조금 떨어지는 기미 보이면 네, 팔아야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도 제목들이 폭락의 전조인가 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투자하는 분들이 저처럼 똑같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량주 묻어놓으면 다 잘 돼. 장기 투자야. 장기 투자로. 근데 한국에서 그거 안 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의 뭔가 그런 선입견을 좀 바꾸자. 예, 그걸 바꿔야 보인다. 근데 이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좀 틀린 좀 다르고요. 케이스고. 예. 사실 그 말씀에도 제가 또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연결된 재미있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네. 뭐냐면 저는 몇 년 동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미국 구조를 아시아권에서 제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시가총액 10위 안에 소위 말하는 BBI 그 배터리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아시아 기업들 중에 아시아 나라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 섹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 포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있는데 미국처럼 저렇진 않아도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그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좀 사실 좀 돼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저쪽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유리해져 있다. 그리고 사실 또 심리적으로 우리는 나스닥을 추종하잖아요.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맞습니다. 떨어지면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스닥이 오르면 더 오를 거야. 이게 기대가 되니까. 네. 오늘도 아마 제가 종가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 미팅 때문에 이러다 들어왔는데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오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오늘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코스닥이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의 저런 좀 전에 말씀드린 저런 구조들도 과거보다는 좀 더 미국형으로 바뀌어 있으니 저희가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이해가 되는 면이나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를 보는데 그렇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정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맞습니다. 쉽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요소, 네, 예. 경제에서 그 주가로 가는 길에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네,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저 말씀 주신 제목이 어떤 뜻이냐면 잠깐 이제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경제를 나타내 주는 게 경제 지표인데 경제 지표가 주가와 반영되는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에서 약간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어려운데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경제 지표는 저희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사실은 경기를 잘 말해주는 지표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제조업 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뭐 실업률도 한쪽은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관련 그런 지표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지표들은 제조업 지표인데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미국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네. 건데 미국은 제조업 비율이 10%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 전체 산업 중에서? 산업 중에서 예. 10%도 안 된다는 예, 거예요? 8%대입니다. 아, 엄청 그러니까 엄청나네. 사실은 전체 산업을 끌고 가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 지표를 갖고 경제 지표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성이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조업 지표가 경기를 나타내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주식시장을 보는 것과 이퀄해 혹은 가장 중요한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조업 비중이 낮을 때 제조업 지표만을 보는 건 좀 더 부족함이 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더 적나라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저게 2018년도부터 ISM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 초부터요.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부터 얼마 코로나 전까지 계속 지수는 올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게 벌써 2년째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왜 몰랐냐면 ISM 제조업 지수를 그 부분만
확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분기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움직임 얘기만 듣다 보니 사실은 저렇게 크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얘기를 보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의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조업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만으로 주식시장을 해석해내는 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좀 있다. 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슷한 비유를 든 거를 제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제 지표들이 심리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본 지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그런 그 서베이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을 바꿔버리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 지난달에 물어봤던 사람들의 뭐 몇십 프로는 이번 달에도 물어보고 나머지 몇십 프로는 새로운 사람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심리적인 지표는 약간 치우칠 수 있는데 반해서 요즘 뜨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아닌데 뜨는 지표는 이런 거죠. 그 구글 모빌리티 지수 같은 것들이요. 어찌 보면 구글 맵을 이용한 사람들의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로 내기 때문에 실제 이동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다. 네. 뭐 이런 식의 디지털적인 지표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계속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변경되는 그런 과도기 같은 데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제 지표만으로 그 렌즈를 통해서만 시장을 보면 어떤 땐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기본 전통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할 만한 새로운 우리가 지표, 네네네. 아직 뭐 지표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그런 데이터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핀비즈라는 사이트도 네. 사실은 그 시장을 골고루 종목 가중 방식으로 본 게 아니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내도 똑같을지 몰라도 저희 지금 최근에 디지털화된 그런 데서는 훨씬 더 실제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비중 크기로 보는 그런 의미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디지털화된 지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는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뭐 다시 2차 팬데믹에 대한 네.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 정도로 네, 맞습니다.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물 경제 아직 회복도 더뎠는데 사실은 더 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상승세, 글로벌 금융시장의 네네. 이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고민이고 이 문제를 누구도 100% 해결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야와 렌즈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경제 지표나 경기를 갖고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렌즈로 보는 게 맞겠냐? 무슨 지표로 그럼 지금 시장을 판단할 때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뭐 더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좋은 때도 주식이 올랐으니 코로나가 앞으로 더 안 좋아져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그렇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같으면 주시장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가 갖고 있는 렌즈는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렌즈입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나 경제 지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거고요. 그 사이클은 말이 사이클이고 사실은 계절 같은 거라고 보면 이 주식시장을 계절로 나눈 건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 학자가 얘기한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그런 이론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는데 그거를 사이클로 부르고 저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계절로 보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났을 때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런 상태를 보통 계절에서는 겨울로 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아예 안 좋아진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연준과 정부는 특히 연준이 가장 그 전면에 드러나서 이 경기를 부양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연준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머니터리 팔리시라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쓰는 시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 발생되는 시기를 저희는 봄이라고 하고 이 봄 장세의 별명은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여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준이 이런 유동성 정책을 양적 완화를 써서 경기를 살려내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에서 2009년도 이후에 다 양적 완화를 썼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살려냈다고 평가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미국이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에 의해서 살려내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금리 상승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네.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한 열 몇 번 올려봤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미국만 여름 장세 비슷한 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름 장세는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보면 부양을 통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로 경기가 좋아져서 진짜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그런 사이클을 이쪽 금융시장에서는 여름 장세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다른 말로는 실적 장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08년도 말부터 9년도처럼 폭포수처럼 요번에 코로나처럼 아주 급락을 하는 장세를 저희가 겨울로 부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당연스럽게 저희가 똑같이 2009년도처럼 봤을 때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전에 어떤 이유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나타난 바이러스 재해지만 이 재해에 의해서 경기가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리세션 선언을 다 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냐? 겨울이 끝나고 똑같이 연준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봄이나 유동성 장세 안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렌즈로 바라보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뷰가 좀 유효한 게 뭐냐, 그러니까 좀 효과적인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것 안에서 판단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서로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코로나가 장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어떤 영향을 줘? 그렇죠.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라는 변수로 시장을 볼 때 이건 거의 어떤 거냐면 경기라는 변수로 시장을 볼 때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고 싶은 이런 사이클이라는 계절이라는 뷰로 시장을 보면 이 봄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늘 이런 식의 모습이 벌써 여러 번 제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 이전에 한 4번의 커다란 위기 때마다 반복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깝게는 2009년도에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뷰로 바라볼 때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코로나 재확산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네네. 아까 그러한 어떤 사이클적인 뷰나 예. 그다음에 그런 지표를 통해서 볼 때는. 판단했을 때는 네. 조금 뭐 영향력이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오늘 지금 이런 며칠 사이에 불안감과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강세장으로 들어간 이 모습이 계속될 거로 보시나요? 뭐 나스닥은 계속 고점을 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제가 아무 설명 안 하면 그냥 네 그럴 건데 그러면 모든 분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은 똑같은 네지만 왜 제가 네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기회를 주시니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2차 유행이 팬데믹이 터지면 정말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 좀 무식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네.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으로서는 그걸 제가 반증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3월달 말부터 4월달에 올라온 시장 과연 코로나가 극복돼서 정복돼서 올라왔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백신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그때는 백신도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요즘 요 며칠 사이 공포감이 더 큰 이유는 그때 좀 나이스하게 극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안 했고요. 근데 요번에는 사태가 셧다운도 갈 수 있다고 하니 공포감을 더 갖는 건 인정. 저도 공감. 하지만 그때 한국을 올려놓고 미국을 올려놓은 건 한국은 코로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고 미국은 그때도 난리치고 안 좋았기 때문에 못 올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엉망인데도 잘 오르죠. 올랐지 않습니까? 더 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란 변수가 3월 달에 영향을 안 줬는데 이번에 주겠는가?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큰 영향은 결국은 저 유동성의 맞습니다. 확대로 인한 네. 저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아무리 어려운 환경들도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게 끝도 없이 가는 장이냐, 무조건 좋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 안에서 그 렌즈로 볼 때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급된 유동성이 과연 그럼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늘어나는 건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사실 만약 유동성 장세라는 렌즈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키포인트지 코로나가 더 심해졌느냐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약간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제가 마치 코로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막 두렵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하는데 그거와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이 공포감이 주시장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그 상황 자체를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거를 좀 더 제가 옳다고 말하는 면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그 커다란 돌 하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지나고 봤을 때 증명되겠지만 조정에 있어서 이번처럼 힘들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2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셧다운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된다 해도 뭐 네. 똑같은 유효한 거네요. 예, 그런 제가 생각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나타냈던 게 어저께 FOMC 공개된 회의록 공개에서 네. 시장이 실망했다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그 실망한 점이 뭐였냐면은 보도가 다 됐으니까 모두 아시지만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하는 말을 안 했다. 그렇죠. 이제 돈이 더 이제 못 풀 능력이 안 된다. 네네네네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장 그거에 실망해서 장막판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유동성 장세라는 측면에서 보는 저의 시각에서는 연준 제롬 파월이 말한 내용은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뜻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3월 달에 연준이 자기들끼리 새벽에 회의를 해가지고 금리를 거의 제로로 떨어뜨리고 돈을 이렇게 풀겠다고 정크 본드까지 사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이거 좀 중요합니다. 목적이 주식 시장을 올리는 거였겠냐는 거죠. 아니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코로나 위기는 천연재해처럼 갑자기 자연재해처럼 온 거니까 이걸 잘 막고 이 인컴 쇼크를 잘 보완해서 조금만 참으면 예전에 경기가 진짜 안 좋아져서 불황에 빠진 그 위기보다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돈을 투여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바로 부도 나는 거, 바로 막 엉망이 되는 것들을 막으면 된다라는 뜻에서 모든 정책을 다 쓴 건데 그 목적은 경기를 좀 붙잡아둬서 부도가 막 나지 않게 해서 얘를 극복하고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표현했던 거 뭐냐면 뭐든지 하겠다. 무제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말할 때도 연준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아직 힘들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3월 달에 안 좋아진 상황에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던 연준이 어저께 말할 때 안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이제 안 좋아지만 난 손 뗄게?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자기가 할 걸 더 하겠다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기대감이 연준이 어떻게든 할 거야. 네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강세장에 베팅하시는 분들의 맞죠. 논리죠.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연준이 과연 네. 그렇게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냐. 능력의 그렇죠. 한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반대. 그렇습니다. 더 쓸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어쨌건 말씀대로라면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는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맞습니다. 문제일 뿐이지 맞습니다. 시도는 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안 좋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없다. 그래서 실망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납득은 되지만 저희가 이걸 갖고 앞으로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제 보도를 보고 시장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이유는 없었던 건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 면들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그렇죠.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의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에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 하나의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중요한 뉴스들은 좀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뭘로 이 시장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20년 이쪽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하나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시장에 3% 반영되는 재료도 있지만 5가지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3% 영향을 주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면 빠져나와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실 헤드카피만 읽거든요. 헤드라인만 읽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냥 이렇게 훑어보지. 맞습니다.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좀 다른 자료도 좀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든 틀리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뉴스의 정확한 어떤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하는 네네. 그게 좀 안 되면 뭐 이렇게 우리 장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뷰 같은 것들을 잡고 여러 사람들의 거를 확인하면서 그 중간자적인 네. 어떤 입장을 갖는 거 이런 게 네.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꺼낸 이 주식시장을 계절로 판단하고 사이클을 판단하는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많이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사이클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70% 이상 성공률이 높아진다.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제가 말씀을 꺼낸 김에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계절을 판단하는 게 오늘 제가 기회가 되면 시장을 금리로 바라보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희한하게도 이 사이클의 판단도 금리로 판단합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안 좋아져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사이클, 그러니까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인하하는 사이클, 이걸 저희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보통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빠서니까. 그래서 계속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을 저희는 겨울이라고 하고요. 금리를 떨어뜨리다 말고 멈추면 더 이상 다시 이제 왜냐하면 연준은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검토하고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하락을 멈춰서 더 이상 안 내리게 되면 이때를 저희는 봄이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경기가 실제로 좋아져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장세를 볼 때는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돼 있는 기간.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예고하지 않는 때가 오면 그때로부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탁 단적으로 금융시장은 금리로 보는 게 의미가 좀 있겠구나. 왜 금리를 내리다 말 때 봄이냐? 혹은 금리를 내릴 때 왜 겨울이냐? 내리면 좋은 건데 사실은 겨울은 아직 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프로들은 겨울에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봄에 들어간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네.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실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가을까,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 가을과 같은 때
미리미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채권을 자꾸 담아놓는, 전체 비중 중에 채권 비중을 계속 높이는 그런 노력. 겨울이 온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계절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채권을 부지런히 늘려놓는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산을 관리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사실 얼만큼 많은 뉴스를 보고 헤드라인을 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나스닥을 포함한 국제 금융 이 시장이 네. 계속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네, 네. 이제까지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 혹은 뭐 성장주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주도주들은 이제까지의 주도주들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까요? 네, 아주 저희 시장에 딱 맞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을 유동성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 내에 있는 기간에는 유동성의 논리로 종목들이 오르게 되니까 유동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나 이런 쪽들이 과연 유동성 장세라고 말한 이 봄 장세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업종이었다면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라고 평가되는 이 기간 내에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과 같은 논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 장세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으로 들어갔느냐 늘어나는 기간으로 들어갔느냐.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려면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유동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이 섰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좀 더 올라가는 건 무리해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유동성은 축소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나스닥 같은 그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계속 갈 수 있다는 쪽이고요. 그 얘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리라고 본다는 쪽과 같은 얘기인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아니 금리도 제로 금리에 와 있고 연준은 사실 쓸 카드는 다 썼는데 무슨 또 다른 유동성의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효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저거 언제까지 마냥 쓸 수 있겠어? 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릴 때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나스닥 더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신빙성이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유동성 늘어나는 효과가 나스닥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잘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셔도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유동성 외에 왜 유동성이 공급되리라고 보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네.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 때 반복적으로 봄 장세,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여름이 아니라 아직 실적도 좋아지지 않았고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 때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거는 매번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왜 주식이 도대체 오르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동성 장세를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폐의 발행이고요, 양적 완화라고 말하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도 중앙은행이 똑같이 썼던 정책은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의 아주 핵심인데요. 돈을 푸는 그 정책에 의해서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매번 봄 장세에서는, 매번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직 경기가 좋아지기도 전에, 실적이 좋아지기도 전에 주가는 오르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빠르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발행됐다는 거는
무조건 금방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M1이나 M2가 아주 과거 역사상 없었던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거의 7조에 가까워진, 저 숫자보다 좀 더 높게 가 있는데요. 발행된 양의 그 숫자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저거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하시는데, 그럼 그게 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그냥 제가 다 아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돈값이 떨어지면 지금 보시는 저런 일들, 뭐냐면 휴지 한 롤을 사는데 돈 저만큼을 갖고 와야 됩니다. 당근 저만큼 사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닭 한 마리 사려면 돈을 저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휘발유 33리터 넣었는데 칫솔 주면 좋아합니다. 네. 이 어느 나라인지 아실까요? 예. 뭐 저기 아니에요? 저 어디지? 페루? 아니 어디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불과 두 달 전쯤 나온 다큐멘터리니까 두 달 전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현존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걸 보시면 그냥 금방 돈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구나. 그렇죠. 이거는 물건값이 오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돈값이 떨어진다는 측면, 같은 얘기입니다. 돈값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많이 갖고 가야 저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거를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 자,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느냐 이유입니다. 2017년, 18년 걸쳐서 화폐 발행이 저렇게 M1 증가가 저렇게 많았는데, 거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단지 이게 조금 천천히 나타나서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 베네수엘라는 1년 만에 그냥 폭폭처럼 나타나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인식하지 않아도 돈이 많이 발행되면 돈값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사실 이런 일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왔던 거죠. 계속해서 돈이 발행돼 왔기 때문에 발행된 만큼 돈값은 떨어졌고요. 돈의 양만큼. 근데 희한한 건 반대편에 빨간 차트가 뭐냐면 자산값이고 주식값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예, 에셋 밸류거든요. 저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다 주목하고 싶은 거죠. 돈값이 떨어지는 거는 장기에 걸쳐서 꾸준히 일어났는데, 그것과 반대로 주식값은 저렇게 꾸준히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갑자기 각도가 커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차트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쭉 누워 있다가 80년대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경사지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주식이 저렇게 오르면 저희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미국이 굉장히 급하게 강국이 됐구나, 뭔가 하여튼 그렇게 됐구나 생각하는데, 80년대에 미국의 변화는요, 금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주식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보시면 지금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차트는 돈값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자산값이 아주 좀 약간 평탄하게 오르는데,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주식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다우 차트처럼. 왜 그랬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금태환. 네, 맞습니다. 금태환을 명목화폐로 바꿔버린 일. 금으로 태환이 될 때는 돈의 가치가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해도 금으로 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때는 물가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금태환을 없애버리니까 화폐 양만큼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80년대의 다우지수는 화폐 발행량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때면은 인플레이션도 좀 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뒷부분의 얘기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인가 하면 통화적 인플레이션. 지금 저희는 통화적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양이 많아져서 주식값이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느리게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그냥 이퀄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게 있구나. 그게 금으로 연동하지 않는 종이화폐는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많아지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좀 이해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온 연준에 의해서 주식 가격은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왔고, 이 화면 보시면 QE1, QE2, QE3. 저 QE가 뭐냐면 양적 완화지 양적 않습니까? 완화했을 때. 달러 발행을 무지기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했을 때 주가는 저 비율대로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주가니까요. S&P 인덱스죠. 예.
그러니까 돈의 양과 주가는 저렇게 비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큼 많이 발행했는지 M2, M1 비율을 역사상 최대를 그냥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만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로부터 10년간 연준이 쏟아부은 돈을 찍어낸 양이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개월 만에 4조 달러를 퍼부었어요. 그러니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의 양으로 보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돈의 가치는 희석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주식값은 올라야 되는 거죠. 왜? 돈의 값이 적어졌으니 아까 휴지 한 노를 이만큼의 돈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가 돈의 표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은 못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네. 우리는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플러스를 맞습니다. 했을 때 맞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는 왜 올랐다고만 생각하냐, 주가가. 그 인플레이션을 돈값이 떨어졌다고 봐야 따라갔다. 한다. 예. 제가 조금 쇼킹하고 난데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봄 장세, 유동성 장세는 매번 반복됐고 그때마다 저는 이유 없이 너무나 오르는 주가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만 과거의 불안과 이유가 다를 뿐 다시 봄 장세라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시점에 들어간 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 거다. 그리고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달러 발행량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라든지 금리가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보는 게 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네. 경기보다. 왜냐하면 진짜 경기로 시장을 보는 때가 아직 여름이 안 시작됐습니다. 저도 여름 시작되면 경기 얘기, 지표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아직 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나 경기 얘기를 하기에는 그 실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이라는 렌즈로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미래 예측에 더 정확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네. 그러면 이제 봄이 네. 그래도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름에 네. 오기.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와 지금 상황을 제가 판단한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사이클의 그런 어떤 논리에서 봤을 때 여름 장세를 시작하는 걸 판단하는 봄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들어갔느냐를 판단할 때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저희는 이런 걸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여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계절은 저희 나라 같으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반드시. 주식시장은 그렇진 않았어요. 네. 봄이었다가 여름을 못 가고 다시 겨울로 간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거를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여름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주저앉는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기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에 대한 경고를 네.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더블딥에 들어간 시그널들을 지켜보고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더블딥이라면 회수해 드려야 됩니다, 돈을. 그런데 여름으로 간다면 다른 계속.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제까지 봄을 이끌고 왔던 그 종목들이 아니라 네. 다른 종목, 이제 여름에 맞는 종목들로 맞습니다.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사이클리스트들은 그 사이클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그널들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시그널은 뭐냐? 다시 더블 딥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시그널은 뭐냐? 그런데 아까 제가 큰 시그널은 금리를 인하하느냐 멈추느냐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은 금리 인하하는 시즌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전에 초여름이라는 여름 증세를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 요즘 사람들 말로 진짜로 그런 걸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누구냐면 기업의 오너들입니다.
네. 정부에서 아무리 부양을 하면서 이제 니네들 더 많이 찍어라, 더 많이 만들어라, 더 많이 고용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말 듣지 않는 이유가 자칫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 더 빌리고 기계 들여와서 사람 고용했는데 다시 더블 딥으로 가버리면 빚더미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 안 하고요. 대신 또 좋아지는 것도 잘못 판단하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지난달까지 나한테 3,000개 주문하던 어떤 거래처가 나한테 6,000개 주문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죠. 그렇죠. 더 생산할 준비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라고 하고 야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으로 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은 공장 가동률이 70%, 80%가 꼭 가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믿을 수 없을 때는 일단 이계조로 야근으로 버텨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 초입에는 반드시 오너들이 야근으로 버티는 모습, 그게 공장 가동률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 가동률을 뭐 70%, 네. 50%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럼 24시간을 풀 공장 가동 시간으로 보고 네.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활용했느냐로 비율을 따지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마다 다르니까요. 이 제가 말하는 공장 가동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표 중에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라고 저희가 보통 보는 경제 지표 중에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갔을 때는 반드시 80% 이상이 넘어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가지고 네. 평가해서 서베이 자료로 나오니까요. 예, 지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만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나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계조로 돌렸는데도 안 되고 진짜로 좋아진다고 믿으면 뭘 할 것 같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은행에 갑니다. 증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표는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여름이 왔다라고 제가 선포하는 확실한 시그널은 뭐냐면 기계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조업 맞습니다. 관련된. 네네. 왜냐하면 제조업이 경기에 제일 민감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낮지만 저희가 경제 지표를 왜 자세히 봐야 하느냐? 경기는 제조업 지표가 나타내 주기 때문인 거죠. 네. 아까 애플이나 구글은 경기를 안 타버려서 경기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한 여름이 오려면 기계를 들여놓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두산인프라코와 미국의 캐터필라 같은 데들이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름 장세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 어떤 측면에서 바꾸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유동성 장세의 판단 기준들 중에 돈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금융 장세는 양적 완화 장세는 무조건 대형주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시 백할지도 모르는 언제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람들은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매수자들이 작은 기업을 못 믿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좀 더 아이러니하게 제가 보는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들 중에 어디로 돈이 많이 올렸냐면 소위 말하는 하이힐드 뭐냐면 폴론 엔젤이라고 떨어진 기업들만 투자한 ETF가 요즘 돈이 뭐 엄청 들어갔고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기현상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그만큼 부실 대출,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도 날 위험성이 높은 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래는 봄에는 그런데 상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봄에는 어떤 기업을 찾느냐? 대기업, 대형주. 그래서 사이클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직 봄인데 중소형주 막 너무너무 종목 장세. 그러니까 그 계절로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게 그 봄인데 네. 저 수영복 사놓고 비키니 맞습니다. 사가지고
입을 날 기다리는데 입기까지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맞습니다. 정확하시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비유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것으로 그래서 이 주가를 이게 좀 4개로 나누어서 지금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네. 좀 알고 있으면 네, 네. 투자하는 종목들의 어떤 그 선정 과정,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선호에서 이제 여름이 왔다고 만약에 확신하신다면 중소형주를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오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러셀 2000은 다우하고도 꽤 차이 납니다. 전혀 못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예. 그게 지금 유동성 장세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많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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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러면 여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투자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투자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4계절 중에 원자재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계절,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서 생기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을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악성 인플레이션이 아직 되지 않은 아주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이게 리플레이션인데 이걸 또 주식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요. 예,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쯤 정도를 저희가 골디락스 부릅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만 아직은 기업 주가를 해치지는 않는 기업이 워낙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걸 충분히 넘어서는 성적이 나오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수요가 커지는 원자재는 당연히 트레이딩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때 비로소 신흥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신흥국은 사실은 봄이라든지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봄인데 보통 봄에는 저는 이제 요즘 저한테 신흥국 물어보시면 코로나가 조금 독특해서 돈을 계속 넣어서 메꿔야 되는 지금도 한국도 지금 또 다시 재유행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또 정부가 지금 지난번에 썼던 걸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신흥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네. 그랬다가는 베네수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겨우 지금 신흥국 투자할 수 있는 데는 한국, 대만, 중국 정도? 네, 그런 정도. 어떤 분은 빅스 지수가 뭐 20 전후 이렇게 낮아졌을 때 뭐 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안전한 트레이딩이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것도 맞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이라는 건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 외환위기 겪어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흥국을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여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걸 다 초월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그래서 제가 고객들 자산을 관리해 줄 때 철칙처럼 여기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우량주 들고 계속 가면 돼 이거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 장세는 봄 장세에 맞는 포트폴리오, 여름 장세는 여름 장세에 맞는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맞고요. 여름 장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흥국, 원자재, 중소형주 이런 투자들이 활발하게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중소형주들이 그때 그 엄청난 그 실적을 내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양쪽 완화나 이런 유동성이 커지면 나스닥 쪽이 좋다라고 말하는 논리의 일부분이 뭐냐면 이런 논리가 있죠. 성장주가 좋은 거야? 예, 그 성장주라는 그렇죠. 게 가치주와 성장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혼용된 기준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장주는 애플은 성장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장주는 기준 중에 성장주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공통적인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막 성장하기 위해서 조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막 집중해야 될 시기의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맞습니다. 자기에게 투자를 해서 더 커지려고 하는 기업들. 그럼 제가 이런 기업을 설명드리면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조달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달을 많이 하는데 금리가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익이 더 장땡이죠.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자본은 100억인데 이익을 500억 내면 5배를 내게 되는 거고 아주 튼튼했던 가치주라는 데는 자기 자본이 300억인데 얘가 600억을 하면 매출은 더 크지만은 배율은 2배밖에 안 되니까 여름에는 이런 안정적인 가치주보다는 자기 자본 비율 100억 갖고 500억 낸
중소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물론 조건은 저금리라는 건데 지금 수년 동안 저희는 저금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쨌든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뭐 30% 이상 뭐 네. 순이익이 감소됐다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게 뭐 이러저러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니냐, 더 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기존에 갖고 왔던 봄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서 그 기업의 실적에 근거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때는 유동성에 의한 상승밖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다만 요즘의 약간 차이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구조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은 소위 말하는 시클리카이라 그래서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런 계절 변화와 같은 그런 거라면 그거보다 더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은 지나간 40년은 세계화 시대, 지금은 기술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런 큰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큰 사이클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유동성으로만 결국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말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특별히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들을 보면 놀라 나자빠질 만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 나라도 좀 마찬가지인데 저희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예. 이커머스 쪽이 보강되면은 요즘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 거의 이면에는 그 나라의 온라인 비율, 온라인 그런 어떤 구매 비율이랄까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20%대 초반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는 뭐 5, 60%대가 넘어가니까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지금 이 봄장세에 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전환이라든지 줌 비디오 같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커다란 구조적 변화에 편승한 기업들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큰 사이클에서 봤을 때 봄장세에는 당연히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늘어난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만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그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하방 경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올라온 것도 네. 사람들 눈앞에 너무 실적이 보여지는 그리고 희한하게 최근 지난달에도 닷컴 버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네. 닷컴 버블 때 기업과 지금 빅텍들이나 이런 쪽들이 완전 다른 이유는 현금 비율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현금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 때문에 이 와중에서도 실적과 현금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과거보다 빨리 올라왔고 그 다음에 조정 시기에도 훨씬 더 하방 경직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눈에 보는 실적들. 예전에 사이클에서 봄 장세에는 눈에 보는 실적이라는 게 사실 좀 없었는데 훨씬 더 양적 완화에 의한 상승만 있었는데 지금은 커다란 사이클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사주 매수 같은 배당 같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차트 준비해 왔지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애플이나 아마존은 그 주가 가파르게 올라온 것보다 더 가파르게 배당이 올라오고 더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네. 이런 기업은 역사상 없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그 봄장세의 모습 치고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에보다는 훨씬 하방 경직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뭐 S&P 500 이것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네. 상승해 왔잖아요. 네. 그 이유를 그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상장 기업들이 이 뭐 말씀하신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리가 낮는 그런 상황들에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 맞습니다. 이익이 좀 줄어들어도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 맞습니다. 배당 네네. 이걸로 그러니까 금융으로 사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키워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기계 업종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로는 저희가 뭘 확인하냐면 그 투자가 늘어나는가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수요가 늘어나면 아까 은행 가고 기계 들여놓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자로 기업이 자신에게 하는 투자인데요. 캐펙스라고 말하는 그 지표가 사실 정말 정확한 지표인데 지난번에 미국이 금리를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만 독특하게 그 소비 비중이 높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법인세를 인하해 버렸을 때 네. 그때 2018년도 같은 때에 기업들마다 엄청난 이익이 생겼는데 그럴 때 저희가 지켜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IT 기업밖에 없고 전부 다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주더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들의 오너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돈을 다 거기다 썼겠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장주의 매도 시점을 네. 연구개발비에 써야 될 돈을 배당으로 줄 때가 성장의 한계를 느꼈을 때다, 팔 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맞는 있어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도가 미국 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나 이익이 많이 나니까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익을 전부 주식에다 돌렸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하고 그러니까 바이백이랑 배당이 워낙 강력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느 장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가 드러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왔을 때 과연 그 지지해주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낭패를 본 분들이 작년도 저희도 리츠를 통한 배당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부동산 쪽. 작년 겨울에 그거 따라서 이 뭐하러 위험하게 주식 투자하냐 배당 높은 기업 사놓고 하면 되지라고 해서 월 배당하는 기업에 모두가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주가가 그냥 너무 떨어져서 배당 높게 나오는 거는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 배당주 투자 지금은 과거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주가가 더 빠져버리는데 배당 그렇죠. 높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18년 19년에 미국 기업의 호황을 좀 잘못 이해한 그들의 그거를 사실대로 하면 투자로 돌려서 지금 그 빚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많은 기업들이 배당에다 쏟아붓다. 그러니 배당이 너무 좋아 보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성장이 또 얼마만큼 따라주는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시즌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 제가 사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좋아지리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라고 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연준이 과거하고 다르게 금리를 최저까지 내려놨고 일본이나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쓰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딜레마가 뭐냐면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롬 파월이 나와서 말하기를 아직 경기는 살지가 않은 거예요. 더 부양해야 할 건 많은데 그렇죠. 금리는 이제 다 금리 카드는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카드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준이 빼든 카드가 저는 인플레이션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배당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실제 금리가 지금처럼 낮을 때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연준이 빼든 칼이 뭐냐면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놔둬서 명목 금리는 지금 0.25 사실 10년 금리도 따지는 게 맞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58이었었습니다. 지금 좀 올라와서 0.7 됐다고 쇼크 왔다가 지금 0.6 되거든요. 0.6에서 명목금리 0.6인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연준은 사실 이 카드를 쓰고 싶은 거죠. 진짜로 명목금리는 내릴 수 없을 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 금리를 내리려는 생각이 있다. 이거 제가 제롬 파월하고 연락해 본 거 아닌데 예, 제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3월 달에 연준이 대규모 국채 매입을 한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저만큼 연준이 7조 넘어가게 지금 국채 잔존액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 건 오른쪽인데요. 그러고 나서 연준이 갑자기 시장에서 TIPS라는 채권, TIPS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프로텍트, 그러니까 물가채입니다. 물가연동체. 예, 미국의 물가연동체입니다. 10년 국채면서 물가연동체. 내용은 뭐냐면 일반 국채처럼 금리는 있지 않으면서 물가가 오르면 쿠폰이 높아지는 그 채권을 갑자기 전체 TIPS 미국 시장 규모가 1,800조인데 그 시장에서 140조를 갑자기 확 사버렸습니다. 연준이.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연준의 TIPS 보유 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확 올라와 있죠. 그러게요. 의도가 있겠죠. 저렇게 네. 한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준의 의도는 TIPS를 저렇게 연준이 사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 왼쪽 위에가 뭐냐면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걸 BEI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Break Even Inflation Index예요. 이게 뭐냐면 기대 물가 지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직 물가로 반영되기 전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입니다. 네. 그 BE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급등하고 있죠. 네. 아니 코로나란 사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사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무슨 경기가 좋아진다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연준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소비가 죽을까 봐. 그래서 돈으로 때워서 살려는 놨는데 얘를 산소호흡기로 살리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움직여야 될 텐데 지가 움직인다는 증거는 뭐냐면 소비거든요. 소비가 살아나야 연준은 책무를 다한 건데 소비를 살리려면 코로나라는 이런 경직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강제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인데 그게. 그런데 하지만 증상은 연준이 TIPS를 10%를 갑자기 시장에서 확 사버렸더니 희한하게도 물가가 올라가는 기대 물가지수가 저 왼쪽에 보시면 BI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저 차트는 뭐냐면 물가 TIPS를 많이 사면 사람들이 많이 사면 당연히 채권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서 TIPS 금리는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한국 물가채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발행됐거든요. 네. 한국 물가채도 지금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값이 오르고 있고요. 한국의 BI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은 비밀로 한 건 모르겠는데 TIPS를 한몫에 펑 샀더니 시장이 다 같이 알아서 움직여준다. 자기 뜻대로.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아까 보였던 화면 중에서 인플레이션 망령이 살아난다 뭐 그러면서 여기 출연하신 분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종종 하셨을걸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자꾸 궁성궁성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수요축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공급적 인플레이션도 아닌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 기대 심리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예, 저게 있어야 실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부양해야겠다. 그런데 연준의 딜레마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게 되면 연준은 정체성이 뭐냐면 중앙은행이라서 중앙은행은 일대 책무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어떤 제도 아래에 있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타겟팅이 미국은 2%, 한국도 2%인데요. 2%에 가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살리는 거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연준에게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 봄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통화 정책을 썼지만 이거 갖고는 안 돼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MP3 뭐냐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다 써야 되는데 연준은 통화 정책을 다 썼기 때문에 정부에게 재정 정책을 쏟아부으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저 공화당 민주당에게 계속 촉구합니다. 빨리 합의하라고. 돈 쏟아붓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려면 한국이 지금 그린 뉴딜을 하려면 150조를 쓰려면 그 돈 다 어디서 올까요? 국채를 맞습니다. 발행해야죠. 국채 발행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난주에 왜 미국 국채 상승 쇼크가 왔냐면 요번에 국채 발행 물량이 딱 시장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유례가 없이 떨떠름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연준에서 다 매입한 거 아니냐? 네, 미국 자체에서 맞습니다. 외국 은행들이 안 사니까. 맞습니다. 이건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건 부부애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엄청난 양을 찍어야 될 거고 이미 찍었고 찍어야 될 텐데 앞으로 코로나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사실 백신이 빨리 나온다니까 모두 기뻐하지만 사실 충분히 영향을 끼치려면 내년도 하반기도 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정부가 버틸 만큼 쏟아부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라도 드물 거고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유로존 같은 데나 가능한데 그렇게 쏟아붓는 그 돈이 다 채권일 텐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무한대로 빚을 지면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몇 년 전에 저한테 떠오른 몇 년 전에 겪었던 악몽,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예,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그래서 되게 난처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연준의 의도대로 적당한 2%선 수준에서 금리가 멈췄으면 괜찮겠지만 저 기대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2%대를 돌파해버리면 그 다음선 부지기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뭐 자산 시장에 어떤 대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딜레마에 그래서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다음번이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쏟아부을 돈이 많은데 그렇죠. 만약에 뻑이 나는 모습이 나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다른 출연자분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중국만 외환보유고가 뭐 2% 이 달러가 전체 우리 외환보유고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전부 금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요즘 뭐 뒤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달러 패권 혹은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세계 경제가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요. 당연한 우려점이 지금 채권 매입이 예전처럼 원조롭지 않은 것, 쉽지 않은 것도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이 봄에서도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닌 게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갖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지금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과연 더 지속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연준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빚을 최대한 낮게 만들어 주려면 금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는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인플레이션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 나타날 때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 이 딜레마에 연준의 대응은 뭐냐? 이번에 발표 안 났는데 9월에 발표 날리라고 보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AIT라고 말하는 그걸 9월에는 발표할 것 같다. 그러면 2%가 아니라 평균 물가를 갖고 따지니까 예전에 옐런 시절에 말했던 하이 인플레이션 이코노미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 이 정책이 나올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이미 밑밥을 좀 깔아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2% 넘어가는 조짐 보면 선제적 조치로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확 해가지고 잡았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명분을 이제 서서히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요번 어저께 발표를 시장은 실망했다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연준이 말하고 싶은 건 재정 정책 빨리 써라.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장 대표님 이 뷰를 보면은 이거겠네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봄 장세를 즐기기는 하되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하고 빠져나갈 일은 없지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연준의 이러한 문제들,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시장에 먹히는지를 봐가면서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빠져나올 준비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상황이 저희들이 시장을 판단하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확률로 보겠죠. 시나리오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준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대로 갈 거에 대한 확률을 몇 프로로 볼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연준은 확실히 어떤 걸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아까 평균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그거를 선택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서 명목금리도 워낙 낮은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손 안 대고 다운시킬 거다. 그렇게 다운시키면 이건 부양 효과가 지금 당장 제가 느끼는 부양 효과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동학개미가 있고 미국에 로빈훗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 부추가 있는 것처럼 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저렇게 다 들어왔겠냐. 서로 연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봐도 지금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방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의 공통적인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데 이 유동성도 과거의 연준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유동성만큼이나 이 주식 시장에는 거대한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생각지도 않게, 물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유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자료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좀 더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네. 우리가 그 유동성의 열매를 좀 따먹으려면 네. 예, 이제까지 많이 오른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뭐 그 성장주들 중심. 그러나 또 그 많이 오른 만큼 또 앞으로의 그 상승 폭이 뭐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상승은 하더라도 맞습니다. 뭔가 좀 다르게 과거 그 초기의 어떤 성장주들 모습처럼 떠오를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어디에 그런 걸 찾아서 좀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엄청 대박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네. 뭐 그 용기를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테슬라 부도설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린라이트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매우 재밌는 모습들인데 좋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건데 네. 우선 제가 추천 이제 종목들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업종을 주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전에 없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리가 1%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그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이 오르게 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명목금리가 10년물 금리로 말하면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아까 제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금리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금리가 더 내려가면 주가에 과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과를 준다는 걸 이해하시면 좀 좋겠는데요. 그거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채권에는 볼록성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서 채권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려운 얘기 들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값이 오르는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고객들한테 여러 번 질문했던 건데 모든 채권이 똑같이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겠지. 어느 게 많이 올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긴 게 많이 오릅니다.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장기채권. 떨어졌을 때 민감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30년물이 20년물보다 더 오릅니다. 국채로 만약에 보면 똑같은 채권을 보면 그거를 이제 볼록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데 주식에도 다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낮은 금리에서 더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이 오르는 효과도 더 훨씬 크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금리 레벨에 따라서 주가 상승 효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보시면 왼쪽에 R이 3.0인 게 뭐냐면 금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금리가 지금 3%일 때 마이너스 40pp가 떨어진다면 주식 상승 효과는 12.37%가 되는데 반해서 지금 금리가 5%일 때 마이너스 40pp 내려가면 주식 상승 효과는 8%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금리가 낮을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실질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 상승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크다. 훨씬 더 크다. 이걸 염두에 두시는.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은 주가 시장에 어느 때보다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거를 뒤집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금리라는 렌즈로 시장을 봅니다. 결국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금리가 올라간다면 저는 끌탕을 하는 사태가 오겠고 그렇죠. 금리가 명목금리는 크게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주가 상승 효과는 아마 10분 발휘될 겁니다.
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을 하나 보시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장기 채권이 금리에 민감한 것처럼 주식들 중에서 과연 더 민감한 금리에 민감한 주식이 있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걸 따질 때 제가 오늘은 이제 복잡하게 막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 안 드리고 어떤 쪽들이냐면 마치 채권의 듀레이션이 긴다는 개념이 뭐냐면 평균 만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듀레이션이. 그래서 원금을 찾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듀레이션이 긴 거가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 오르는 효과가 훨씬 더 큰데 주로 그쪽이 성장주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장주 어떤 그런 차별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앞으로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오늘은 그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거 이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하워드 막스의 그 금리와 주식 가치 설명하는 이런 설명이 저는 제일 적절해 보여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기준금리도 낮고 내가 워낙 예금이 낮기 때문에 예금에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식 투자할래. 이게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게 낮아지면 기준금리도 낮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아지면 PER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서 이런 비율, 이런 밸류에이션법으로 생각하면 S&P 지금 25배, 26배가 무리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주식하면은 5%나 예금에 넣으면 3%나 그냥 주식 안 할래. 근데 지금 예금이 너무 낮으니까 주식은 이제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 기대 수익률 관련해서는 더 낮아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관련해서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PER이 높아지는. 네. 그래서 S&P와 나스닥의 PER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는 빅테크 기업들이 왜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 없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왜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네.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추천드릴 섹터를 고를 때 기준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세 가지를 봐야 한다. 첫 번째, 리플레이션 장세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때문에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부양하는 인플레이션 효과. 그런 리플레이션 장세를 그러니까 꼭 참고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부의 저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이 달리오의 말입니다. 부의 저장성이 뭐냐면 현금은 이제 쓰레기다.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부를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만 현금은 원래 그냥 보존 아니겠습니까? 네. 가치를 그렇게 하기만 위해서도 이제 현금 외에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를 고려해라. 이제 그냥 실질가치 보존만 위해서도 네 개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금이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사실 금은 제가 차트 아까 못 보여드린 게 뭐냐면 실질금리 하락하는 것과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올라갑니다. 네.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신 달러라는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달러 약세도 굉장히 금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금이 지금 올라간 이후에 더 60% 70%는 실질금리 하락 때문일 거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 제가 처음에 금태환 말씀드렸잖아요. 얘야말로 실질 가치 화폐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금은 아마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의 부의 저장수단은 금이라든지 물가를 방어하는 물가 연동체라든지 저 식음료라는 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입고 하는 쪽들은 코로나가 더 심해지더라도 이 그 폭이 작더라는 거죠. 예. 셧다운이 돼도 이익이 적어지는 부분이 적은 게 식음료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저기에 놀라운 게 테크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부의 저장수단에 테크가 들어갔는데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성장성으로 보시지 말고요. 지금 테크들이 내는 실적, 그 실적 안정성.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하방 경직이 있고 실적이 보존되는. 그 다음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부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극히 작아져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놀랐는데 애플이 채권 발행했는데 그 금리가 정말로 뭐 우리로 말하면 마치 한국 국채보다 삼성전자가 더 조건이 좋은 것처럼
애플의 금리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테크 주식이 저희는 어떤 사이드로 봤냐면 성장성 쪽으로만 봐서 얘 사서 올라가는 것만 봤다면 거꾸로 이제는 안정성을 가졌다.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시라는 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그 여기에서 일단 그 테크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범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 보통 우리가 테크라고 했을 때 표현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 빅테크를 잘 아시니까 마가티라든지 뭐 이런 걸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마존처럼 이런 데처럼 이렇게 그 망을 갖고 있는 회사 갑자기 플랫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50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막 이거 이래가지고 예 제가 테크 주식의 가장 큰 조건은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경기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배달의 민족 네네.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카카오 네. 플랫폼이고 네네 IT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0개, 미국 전 세계 최대 10위 안에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알리바바도 플랫폼 기업이고요. 텐센트 게임 같은 거에도 플랫폼 기업이고요. 네. 예,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저의 기준은 테크 주식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라는 거.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예, 부족함이 없을. 이게 뭐냐면 양극화죠. 지금 양극화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더 진행되면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간의 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그 사람, 그 국민들, 사람들 간의 기업을 말씀드리는 기업 거예요. 간의 예,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 기업의 양극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테크를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만 왜? 그렇죠. 네, 왜 거기만 그렇게 오르지? 뭐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극화하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왼쪽 위에 걸 보시면은 대형주 해야 된다. 그래서 러셀 리처는 저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만큼 예, 실적이 그러니까 뭐 그 성적이 좋지 않다를 네. 아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차트는 보시면은 나스닥과 S&P와 다우를 이제 나타낸 건데 네. 저 위에 뚜렷하게 올라가 있는 게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 그다음 밑에 두 개는 S&P와 다우인데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우의 기술주 비중이 뚝 떨어지게 돼요. 아, 그래요? 애플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우 저 모습도 못 쫓아가게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돌아갔을 때 경기가 주식시장을 나타내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유 중에 인덱스를 구성하는 건 경기 민감주가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 커져서 인덱스는 그냥 꿋꿋하게 가고 있는 거다. 성장주 중심으로. 네네.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미국 인덱스 다우, S&P, 나스닥 중에서도 이제는 양극화가 아까 애플을 통해서 제가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다우 안에는 기술주 비중이 10% 미만으로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다우야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 30종목을 수십 년간 지켜온 정말 대단한 인덱스인데 뭐 미국 투자하는데 다우 나쁘겠어? 근데 저거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상과 가격이 좀 괴리가 커지겠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따지셔야 되면 제가 왜 다우 인덱스, S&P 인덱스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다 종목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연금에서는 인덱스 사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내 연금 가지고도 살 수 있나요, 인덱스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문사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나스닥 100을 사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나스닥 100하고 똑같은 추정하는 한국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네네네네. 그러면 연금은 해외 걸 못 사게 돼 있어서요. 연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저희가 선별한 인덱스를 골라서 사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간 만약에 많이 벌어진다면 그 자체가 방어고 성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양극화는 이제는 뼛속 깊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을 사실은 뭐 최근이 아니죠. 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스닥이 더 매력적이고 되게 크게 들렸지만 그 전에는 다우지수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점점 그 비중이 이제 축소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장세 중에 이제 백신 장세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백신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은 백신에 의해서 모든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더 많이 받은 업종일수록 올라가는 장세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얼만큼 길고 강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때 가서 저 사람 저거 얼마 오래 못 갔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도 명심하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왜 테크주가 안전하다고 말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장기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하면은 뭔가 이익은 좀 덜한데 밸류가 높이 평가받는 주식이라는 어떤 선입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맞습니다. 거품이 들어간.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의 성장주로 인정받아서 성장하는 그 상승하는 기업들은 안에 그 내재 가치, 뭐 현금 보유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게 네. 아주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조업으로 본다면 기업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일어난 다음에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카드 결제를 해도 기간이 지나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애플은 팔기 전에 이미 며칠 전에 돈이 들어온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 비즈니스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금 유동성, 현금 그 비율이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제가 그 하나하나를 찍어서 말씀 안 드렸을 뿐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그런 안정성 지표들은 또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잣대로 기업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 따지는 그런 어떤 잣대에서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이 있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제 연금이랑 이런 데서도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나스닥이나 테크 주식을 연금에서 산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지 위험해 않겠습니까? 보이죠. 예. 그건 장기는 아닌 걸로 보여.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이 코로나 지경에서 주식이 올라간 건 뭔가 이거는 버블일 거야라는 그런 마음의 한 돌덩어리처럼 연금에서 나스닥을 산다는 건 이건 좀 언밸런스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아닌 면도 있다. 아닐 수 있다. 네네 그런 얘기. 사실 우리가 다 가치주 하면은 다우에 다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워렌 버핏은 다우에 있는 것만 사는 것 같고.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신 그러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오히려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더 있다. 이걸 판단하자. 네. 여기에 투자를 하자. 맞습니다. 보는 지표와 나스닥 100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장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긴 시간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그 미국의 달러 네. 부채,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달러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갈 만한 네.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흔들리는, 사실 모든 그 패권국이 망하기 직전에 그 징조가 네. 돈 발행이잖아요. 맞습니다. 과다한 네네네. 화폐 발행. 네네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런데 뭐가 좀 과거의 사례와는 다를지, 네.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 그 달러 이 기축통화 문화가 세계 경제가 계속할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좀 시크하긴 한데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 네. 백신 종목 그 네. 관련해서도 네. 한번 좀 이야기 나누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